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75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철학을 연구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40살까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네. 50살까지는 적어도 가족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고, 하지만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지. 나조차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건 강아지한테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걸 말이야. 그러더니 쇼펜하우어는 빙긋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한테 엄마 아빠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고 말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한마디. 그걸 왜 나한테 말해요?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한테 당신은 내 마음도 모르네 했더니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당신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고 쏘아붙이는 말.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뒤에서 내 흉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허무함. 가심이 텅 빈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그 자유로워지는 비밀 하나만 알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섭섭함과 서운함이 신기하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럴 수밖에 없지 입니다. 그게 다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천만에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미 이 방법을 아는 분들은 누구한테도 화내지 않고 누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도 없이 매일매일 평온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49살 김영숙 씨는 이 방법을 알고 난 뒤 20년째 바뀌지 않는 남편 때문에 더 이상 화내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72살 박정자 씨는 연락도 없이 지내는 자식들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런 마법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쇼펜하우어처럼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어른의 지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이 생각부터 버리세요. 81살 최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5살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3남매를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식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 집에만 가고 어머니 생신에도 바쁘다며 얼굴도 안 보입니다. 최 씨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합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 등록금도 내가 다 댔는데, 결혼 자금도 내가 마련해 줬는데,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면 다들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자식 농사 잘못 지었네. 하지만 최 씨는 이런 위로를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억울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보상기대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무언가를 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원시 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발달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이 본능이 독이 됩니다.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 사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돈을 썼으니 감사를 받아야 하고, 내가 희생했으니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아주 냉정하게 봤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고통은
상대방에게 나를 의존하는 데서 시작된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카드를 모으는 것이었을까요? 진짜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도 완성됩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면 덤이고 고마워하지 않아도 내 사랑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었을 때 비로소 주인이 된다. 그러나 보답을 바라는 순간 우리는 다시 거지가 된다. 차가운 말 같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최순희 씨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내가 자식들한테 해준 것들은 그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구나. 그걸로 끝인 거고 지금 자식들이 나한테 연락 안 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지배를 버리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넉넉하다는 증거입니다. 보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은 이미 하늘이 알고 당신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69살 이정남 씨는 45년째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끊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폐가 안 좋다고 병원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몰래 피워요. 건강 생각해서 끊으라고 하면 알았다 하면서도 며칠 못 가서 다시 피우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이 씨는 남편 담배 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담배 숨긴 곳 찾아서 다 버리기도 하고 금연 클리닉 등록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무릎 꿇고 빌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유지부동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스트레스야 하면서 더 많이 피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씨는 생각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방법을 잘못 택한 건가?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빠지는 두 번째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형성된 다른 사람의 습관은 뇌과학적으로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전부 분노와 무력감으로 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을 바위에 비유했습니다. 바위를 아무리 굴려도 모양이 바뀌지 않듯 사람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비가 온다고 비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우산을 쓰거나 집에 머물죠.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건 그 사람의 기상청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오늘 또 비가 오는구나 하고 마음에 우산을 쓰세요. 분석하지 말고 비만하지 말고 그저 날씨처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 한마디가 바로 마음의 우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타인의 행동에 분노하는 것은 길가에 있는 돌멩이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평화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이정남 씨가 이 방법을 적용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담배를 피워도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넘어갑니다. 대신 환기를 자주 시키고 자기는 산책을 나가버립니다. 신기하게도 잔소리가 없어지니까 남편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피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빛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온한 저녁 시간을 위해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73살 김옥군 씨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서예 교실에서 만난 친구 박금순 씨에게 큰며느리 이야기를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 큰며느리가 애를 못 가져서 고민이 많아. 시험관 아기 시술도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박 씨는
어머나, 그랬구나. 걱정 많이 했겠네. 하면서 잘 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그때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다른 서예교실 회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큰며느리 분 아기 문제로 고생이 많으시다면서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좋은 병원 소개해드릴까요? 김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금순 씨가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것입니다. 며느리한테 들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노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밀을 털어놓으며 친밀감을 느끼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정보를 권력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너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우월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 비밀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적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은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나의 치부, 돈자랑, 자식자랑, 흉보기, 이 네 가지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자식자랑과 자식 흉보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라서, 우리 딸이 공무원인데 며느리가 성격이 좀, 이런 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입을 닫는다고 해서 비사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취미 이야기로도 충분히 사람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말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김옥분 씨는 이 일을 계기로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말했으니 퍼질 수밖에 없지. 앞으로는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박금순 씨한테 화가 나지 않더라고 합니다. 입을 닫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관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패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은 알아줍니다. 침묵으로 당신의 존엄을 지키세요. 네 번째, 고슴도치처럼 사랑하세요. 65살 정미숙 씨와 85살 어머니 황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효심이 깊어서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층, 딸은 10층에 사는데 매일같이 오가며 지냅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외롭지 않고 딸은 안심이 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요새 자주 안 올라와? 하시고, 딸은 조금만 안 가면 서운해하셔서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소연합니다. 어느 날은 딸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2층 방문을 하루 건너뛰었는데 어머니가 10층까지 올라와서 몸이 아픈데 왜 말 안 해? 내가 죽으라는 거야? 하며 서운해하셨습니다. 정 씨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가끔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함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고슴도치 우화가 여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서 가까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립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붙으면 다시 아픕니다. 결국 그들은 온기는 느끼되 찔리지 않는 거리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경계를 없애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지가 맞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는 것은 필연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가짜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정미숙 씨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하지만 저희도 가끔은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2층, 3층 하는 것보다 격일로 뵙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서운해하셨지만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만날 때마다 더 반가워하신다고 합니다. 약간의 서늘함이 있어야 관계는 썩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이 아닙니다.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비극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무능력에서 온다. 약간의 거리를 두어라. 그래야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지. 가까우니까 부딪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가족 간에 생기는 작은 마찰들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애쓰지 마세요.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당신의 모습이 훨씬 더 우아합니다. 그 적당한 거리가 당신과 소중한 사람을 오래오래 이어줄 안전지대가 될 것입니다. 5번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68살 송영희 씨는 동창회에 갔다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김춘자 씨가 계속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의사인데 작년에 강남에 집을 사줬어. 50억짜리더라고. 둘째도 대학 교수라서 걱정 없이 살아. 송 씨는 어머 좋겠다 하면서 맞장구를 쳤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왜 저런 복이 없나? 우리 애들은 뭐 하는 거야? 내 인생은 뭔가? 멀쩡하던 내 인생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만족하며 살았는데 김춘자 씨 얘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게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5번째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합니다. 김춘자 씨의 50억짜리 집 뒤에 숨겨진 고민이나 아픔은 보지 못합니다. 아들이 의사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연락 안 하는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것만 비교하니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행복은 가면일 뿐입니다. 그 가면을 부러워하며 나의 소중한 일상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질투는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녹과 같습니다. 송영희 씨는 이후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김춘자도 자식 자랑하고 싶을 수밖에 없고 나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나는 내 삶을 살자. 며칠 뒤 우연히 김춘자 씨의 딸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아들도 바빠서 1년에 2~3번밖에 안 온다고 하더군요. 송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짜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의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비교될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남의 인생을 기웃거리지 말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작은 행복을 꼭 안아주세요. 6번째,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71살 박현숙 씨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 조순옥 씨가 자꾸 푸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조 씨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몸도 아프고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우울해 죽겠어. 라고 합니다. 박 씨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운동을 좀 하라고 했잖아. 게이트볼이라도 배워봐.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이야. 자식들도 바쁜 거지 뭐. 그러면 조 씨는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라고 하면서 더 답답해합니다. 박 씨는 좋은 말 해주려고 하는데 왜 저래? 하면서 당황합니다. 이게 바로 6번째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힘들 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슬픈 감정을 말로 뱉어내고 누군가 그것을 들어줄 때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해결책은 이성적인 뇌가 필요하지만 힘든 사람은 감정적인 뇌만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논리적인 조언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간을 고통이라는 형벌을 함께 받는 동료 수감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감옥에 갇힌 동료끼리 훈계가 무슨 소용일까요?
그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랬구나. 정말 고생 많았네. 이 짧은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사람을 살립니다. 박현숙 씨가 이 방법을 써보니까 조순옥 씨가 훨씬 편해했다고 합니다. 준호가 힘들구나.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 씨가 그래, 정말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울컥하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얘기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신이 아닙니다. 그저 같이 고민해주는 친구일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힘들 수밖에 없지.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리석음을 견뎌주기 위해 태어났다. 그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싹튼다. 당신이 해결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묵묵한 들어줌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7번째,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버리세요. 66살 이금자 씨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남이 힘들어하면 나서서 도와주고 뭔가 나쁜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쁘겠어? 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씨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 미안한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아들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래. 한 달 안에 꼭 갚을게. 이 씨는 속으로는 왜 하필 나한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안 된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결국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오히려 이 씨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씨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합니다. 내가 미쳤지. 왜 그때 거절을 못했을까? 더 화나는 건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금자가 좋아서 빌려준 거잖아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번째 항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 쌓이면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상대방을 버르장머리 없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를 허영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친절. 그건 위선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거절할 때는 변명하지 말고 짧게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네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면 핑계가 되고 상대는 설득하려 듭니다. 여러분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언젠가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이금자 씨는 이 일을 계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거절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앞으로는 착한 척 하지 말자. 며칠 뒤 또 다른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그런 일은 안 해. 처음에는 그 친구가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 씨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독이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충분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나를 지키는 용기가 결국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8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축복입니다. 70살 윤순분 씨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혼자 영화 보기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영화관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망설였지만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서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팝콘도
혼자 다 먹고, 남편은 처음에 혼자 뭐하러 가? 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녀와 라고 말합니다. 반면 윤 씨의 친구 한명숙 씨는 정반대입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가면 언제 들어와? 누구랑 만나? 저녁은 어디서 먹어? 라며 계속 전화를 합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게 불안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민폐를 끼치기도 합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게 바로 8번째, 마지막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타인과 붙어 있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 아닌 자유로 즐깁니다. 내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정수는 바로 고독입니다. 뛰어난 인간일수록 고독을 사랑한다. 타인에게 기대는 것은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연락을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꽃이 향기로우면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오는 법입니다. 유순분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독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산책도 하고,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합니다. 반면 한명숙 씨는 남편한테 매달릴수록 남편이 더 멀리 도망가는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외로우니까 매달리는 거고, 매달리니까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겠어. 이런 깨달음을 얻은 한 씨도 요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롯이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오늘 하루는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 마음이 편해지는 8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마법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수밖에 없지 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그럴 수밖에 없지.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친구가 실망시켜도 그럴 수밖에 없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살아오신 세월만으로도 그 주름진 손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남 걱정, 자식 걱정 다 내려놓고 거울 속에 비친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남들 챙기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나를 제일 아껴줄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와 비교해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나를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자유롭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어른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